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월 나일 여성의원의 정현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자연유산과 습관성 유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는 것을 자연유산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정의를 합니다. 처음 3개월 내에 유산이 되는 것도 자연유산이라고 하고 엄밀하게는 20주 전, 즉 5개월까지 유산이 되는 것을 자연유산이라고 하지요. 발생 빈도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3개월 이내에 자연유산 되는 거는 한 전체 여성의 한 20%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자연유산의 발생 빈도는 다르게 되는데 30세가 안 되신 20대 여성은 전체 임신의 한 10% 정도, 그리고 35세 이하에서는 한 15% 정도, 35세에서 40세 정도는 30% 정도, 그리고 40세 이상에서는 50% 이상의 자연유산을 보이게 돼요. 그거는 난자에서 이제 감수 분열을 할 때 염색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의 감수 분열이 이제 반반씩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염색체 한 개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염색체 이수성이 생긴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염색체 이상들이 난자의 감수 분열 이상으로 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여성의 나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자연 유산의 한 60% 정도가 태아의 염색체 이상에서 기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성의 나이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 유산이 이제 2번, 3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정말 더 가슴이 아프고 몸도 많이 아프게 되죠. 그런 3번 정도 이상, 2번이나 3번 정도 이상의 반복적인 자연유산이 생길 때 그것을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요. 3번 이상 자연유산이 되는 경우는 전체 가임기 여성의 1%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3번 이상의 자연유산을 겪게 되고요. 2번 이상 자연유산이 되는 것은 전체 가임기 여성의 한 5%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검사를 해봐야 되느냐, 습관성 유산의 원인 검사를 35세 이상의 여성에서 혹은 아기가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에서는 2번 이상 자연유산이 반복되었을 때는 원인 검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음 자연유산을 예방하고자 권고를 하고 있고요. 유럽 생식의학회에서 에시레라고 지금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는 학회인데요. 그 학회에서는 2번 이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학회마다 조금씩 또는 이제 연구 논문마다 정의를 이제 2번으로 하느냐 3번으로 하느냐 약간씩 의견이 갈리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 검사의 기준은 한 3번 정도 이상의 반복적인 자연유산에서 검사와 치료 중에서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습관성 유산 또는 이제 자연유산의 원인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유전적인 문제에서 염색체 문제를 이제 가장 많이 꼽았었고요. 그리고 특정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자연유산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우 드물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나이가 증가하는 것은 염색체랑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염색체뿐만 아니라 세포의 에너지 레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기초 연구에서는 왜 나이가 들면 염색체 이상을 가진 난자가 증가를 하게 될까, 왜 난자의 감수 분열이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도 세포의 에너지 대사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연구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에서 에너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를 높이기 위해서 코엔자임 Q10 같은 것을 잘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연구도 있답니다.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자꾸 유산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궁에 경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궁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자궁의 지붕 부분이 피가 통하지 않는 딱딱한 경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착상이 되면 임신 8주 정도에 자꾸 유산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궁 경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통해서 임신 유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너무 작은 자궁, 이것도 좀 문제가 돼요. 제가 자궁에 발육부전이 생겼다고 환자분들한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자궁 크기가 원래는 자궁이 계란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임신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커지죠. 만삭에 큰 3kg 이상의 아이가 들어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아주 탄력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자궁의 크기가 보통은 한 4cm 정도 직경 전후여야 되는데, 너무 자궁 크기가 작고 자궁 안에 내강 안에 볼륨이 너무 작아도 임신하기가 좀 어렵고 임신이 됐을 때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궁의 근종도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자연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전에 자꾸 자연유산이 되어서 자궁 내막 안에 유착이 심하게 생겼을 때에도 이것도 유산의 원인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자연유산이 돼서 이후에 자궁 안에 유착이 생기신 분은 다른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없을 때 그 유착을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로 임신 유지를 성공적으로 해서 출산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내분비 문제, 이게 전신적인 질환 문제인데요. 당뇨라든지, 또 이제 당뇨는 이제 조절되지 않은 당뇨를 말하는 거예요. 치료가 잘 되는 당뇨병이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신 분이 있어요. 젊으신 분이라도 가족력으로 해서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경우라고 한다면, 나이가 35세가 되지 않아도 난자의 DNA가 이제 손상이 돼서 난자 질이 나빠지면서 유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임신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되죠. 고지혈증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궁에 착상이 된 아이가 잘 유지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특정한 감염증, 클라미디아라든지 또는 세균성 질염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세균성 질환들, 또 임신부가 독감에 걸려도 유산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모들은 독감 예방 주사도 꼭 맞으라고 하죠. 감염 예방을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참 이거는 개인이 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공해. 공해도 사실은 이제 시험관하기 임신율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임신 유지하는데도 유산율도 좀 올라간다고 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환경 호르몬,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요.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죠. 또 이제 혈전, 그러니까 피가 끈끈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항인지질 항체라고 하는
자가 면역 항체가 있어서 이게 혈액순환을 막게 되죠. 혈전이라고 하는 것은 피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여기 딱지가 앉잖아요. 그게 피떡이에요. 혈전. 그런데 그게 혈관 안에서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그 안에서 피가 굳어버리면 임신이 됐을 때 아기한테로 가는 혈관에 혈류 정체가 생기면서 유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면역 대표적인 항체로 항인지질 항체가 있습니다. 또는 선천성인 그 혈전 경향성, 뭐 단백질 C, 단백질 S, 그리고 항트롬빈 3 항체 이런 것들이 항스롬빈 3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특별한 치료가 있습니다.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어려운 말이라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세포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단어인데요. 세포막이라는 게 단백질과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 배우신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인지질이에요. 그 인지질에 공격하는 항체가 생기면 세포가 터져서 세포가 기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병도 생기지만 혈전증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또 있는데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서 루푸스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성 결체 질환들 그리고 갑상선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가 면역성 갑상선 항체가 좀 레벨이 높은 경우에도 자연 유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갑상선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의 DNA 손상, 이게 요즘 핫 이슈입니다. 정자가 어떤 이유로든 DNA 손상이 많이 된 경우에 그런 정자가 임신이 되었을 때 유산이 잘 돼요. 그래서 정자 DNA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남편의 이제 금연이라든지 또 이제 복부 비만을 줄여주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항산화제를 잘 복용을 하고 그다음에 남편들도 기저에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으면 잘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신에 도움이 됩니다. 여자분만 노력하신다고 해서 유산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인 불명. 이게 좀 답답한 노릇인데 전체 검사를 다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사만 했을 때는 한 50%에서 무려 75%까지 원인을 도통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검사들을 다 해봤을 때도 한 33% 정도는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후에 있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습관성 유산 3번 이상 됐었던 분들도 다음에 원만하게 잘 출산하는 경우가 65% 이상이니까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검사를 받아서 확실한 치료가 있는 원인을 찾아서 일단 그런 것들을 잘 치료하고 주치의와 잘 상의하시면서 산정 관리를 하시면 그러면 우리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위험 요인이라고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 그러니까는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졌었는지를 다시 이제 캐물어서 위험 요인을 따져본다고 하면 역시 여성의 고령, 그다음에 이전의 유산의 기왕력, 그다음에 남성의 고령, 남성들도 45세 이상이라면 사실은 정자 DNA가 많이 상하기 때문에 또 유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부부 모두의 음주, 여성은 절대로 음주하시면 안 되고요. 남편들도 음주를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복용을 너무 많이 하면 유산의 원인이 돼요. 한 200mg 이상 하루에 카페인 섭취를 하면 유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콜라 한 잔에도 한 40mg 들어있고, 그 다음에 녹차 같은 데도 한 70g 이상 들어있고,
그다음에 커피에도 뭐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 한 250mg씩이나 들어있다고 하고요. 커피는 농도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 그래서 임신 중에 커피는 2잔에서 3잔 카페인 함량을 봐가지고요. 그것까지는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1잔 정도까지 드시는 것을 권하고, 그 이상은 카페인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살이 많이 쪄 있으면 임신 전 몸무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서 비만 범위에 들어가시면 자연유산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임신 전에 건강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금속에 노출이 되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도 피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살충제 같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원인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검사는 이제 여성의 검사와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남성의 검사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가슴 아프지만 이번에 만약에 자연유산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유산된 태아의 조직 검사도 해서 혹시 거기에 염증이 있지 않은지도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너무나 확실한 혈전 같은 게 있지 않은지 조직 검사로도 확인을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태아의 염색체 검사를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집에서 완전 자연유산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없겠지만, 병원에서 수술적으로 우리가 치료적 유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계류유산이 돼서 소파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조직에서 염색체 검사와 미세결실 검사, 유전적 검사를 통해서 유산의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반복될 수 있는 타입의 염색체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부부 모두 염색체 검사를 받아보셔서 피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및 생활 습관에 대한 철저한 문진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교정 가능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제 습관성 유산 환자분 중에서는 다른 원인은 정밀 검사를 다 해봤는데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었는데, 딱 한 가지, 남편께서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셔서 그걸 교정하고 난 다음에 자연 출산에 잘 성공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스페인 러브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살충제 등은 오염물질인데 방사능 오염에 의한 염색체 손상도 유산과 불임의 심각한 원인이 되겠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사능 오염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노출이 방사능에 굉장히 많이 피폭이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유산의 원인이 될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몸에 해로운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유산과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화학적 유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화학적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생화학적 유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화학적 임신, 생화학적 임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 테스트를 하잖아요. 생화학적, 화학적 물질 검출을 통해서 임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화학적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아침에 두근두근 하면서 아침 첫 소변으로 테스트기를 해보는 거, 거기에도 화학적 물질들이 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임신하면 분비되는 베타 HCG, 인간 육모막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을 화학적 방법으로 검출을 해서 임신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테스트로 임신의 존재를 알았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세포 분열을 막 해서 아기집도 짓고
안에 난황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아기가 생겨서 심박동도 뛰고 무럭무럭 자라서 출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즉 아기집을 초음파로 확인하기 전에 화학적 테스트로 임신 수치만 오르다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 그런 걸 우리가 화학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화학적 유산은 선생님 임신은 된 거예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임신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감이 거기까지였던 거죠. 착상은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어디에 정확하게 착상이 되었는지는 알기는 어려워요. 자궁 안에 착상된 것이 대부분이고 빈도가 자궁의 임신이 한 20% 정도 되니까 한 화학적 임신으로 끝난 거에서도 한 20% 정도는 어딘가 자궁 말고 다른 데 착상이 됐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주 초기에 자궁 내 임신의 화학적 유산인지 아니면 아주 초기에 자궁 외 임신의 화학적 유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착상이 되긴 한 거예요. 그게 임상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아기집을 짓는 단계 이전에 수치가 떨어지고 임신이 종결되는 것이 화학적 유산입니다. 그런데 화학적 유산만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지는 않으셨는데 제 환자분 중에는 화학적 유산만 10번 되신 분도 계셨어요. 3번 이상의 반복적인 화학적 유산은 그 예후가 습관성 유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좀 경계선상에 있는 환자죠. 또는 이제 화학적 테스트로만 수치가 좀 올라가다가 아기집 보려고 병원 예약을 해놨는데 그 전에 다 쏟아버려서 아기집이 아주 초기에 봤으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못 본 경우들도 있고요. 좌우간 연구를 해보니까 3번 이상 반복되면 이것도 습관성 유산에 준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예후에 좋다고 해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여러 번, 3번 이상의 화학적 유산만 반복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부부의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어서 착상전 유전 진단을 통한 시험관하기로 출산에 성공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자궁 수술을 하고 임신을 성공적으로 유지해서 출산에 성공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화학적 유산 1번에서 2번 정도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60억이니까 여자가 30억 명 조금 더 된다고 생각하면 그 30억 명의 여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화학적 유산을 1번에서 2번 정도 경험하고 비로소 임상적 임신을 경험하고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임신 테스트를 해서 알 수 있는 거 모르는 게 약이었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3번 이상 반복되면 전문의를 찾아서 습관성 유산 원인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33% 많게는 50%까지 원인을 좀 알기가 어려운 경우에 선생님 그러면 저는 앞으로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유산을 잘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생활습관, 몸무게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그리고 나서 러브 미 텐더 하시면 돼요. 러브 미 텐더 노래 아시죠? 여기서 텐더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아주 사랑스럽게 아주 잘 케어해 주는 것을 텐더라고 해요. 그래서 텐더 러빙 케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인 원인불명 습관성 유산의 치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요즘은 텐더 러빙 케어가 효과가 과연 있느냐 뭐 의구심을 갖는 연구도 있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아주 오랫동안 원인 불명의 습관성 유산은 의사에게 텐더 러빙 케어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출산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8주에서 12주 정도가 되면은 임신 8주에서 12주 처음 2개월에서 3개월이죠. 이때 태반의 발달이 되고 태반이 발달이 될 때 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우리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태반이 잘 유지되어서 임신이 유지되도록 면역적인 기능도 하고 또 이제 호르몬적인 기능도 하거든요. 그리고 베이비 아스피린을 먹으면 이것 자체가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게 돼요. 원인 모르게 우리가 기본 검사에 들어있는 면역 항체라든지 또는 혈전 원인 검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아주 미세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 베이비 아스피린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아스피린은 원래는 진통 해열제잖아요. 500ml 이상 먹어서 해열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한 85mg에서 100mg짜리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혈액순환 문제가 있으실 때 부모님 중에서도 베이비 아스피린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습관성 유산 환자분들도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텐더 러빙 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임신하기 전부터 배란을 저는 이제 꼭 봐줘요. 만약에 특별한 원인이 없으시고 임신은 되게 잘 되는데, 그러니까 난임 문제가 없으면서 자꾸 유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난자가 건강하게 딱 수정 타이밍에 비실비실해지기 전에 수정이 돼서 잘 착상이 되는 것도 임신의 첫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걔가 착상이 될 무렵부터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생활 습관을 다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배란을 잘 체크를 해서 계획 임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배란이 되고 나면 항체 호르몬하고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베이비 아스피린을 투약을 하면서 이제 임신이 되면은 예전에 임신됐었던 주스 플러스 1주까지 이전에 임신됐었던 주스를 한 주 지날 때까지 매주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로 아기가 잘 크는지 확인을 하고 그럼으로써 의사도 안심하고 산모도 안심하고 아기도 안심하는 그런 치료가 텐더 러빙 케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심리적인 안정을 주면서도 우리가 이제 투약을 하고 있는 약들이 또 이제 잘 투약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습관성 유산 환자분들은 예전에 유산됐었던 주스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시고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쯤 됐으면 이제 한 2주쯤 있다가 봐도 돼요 라고 해도 선생님 저 너무 불안하니까 다음 주에 꼭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텐더 러빙 케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유산됐었던 주스를 넘길 때까지 이렇게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해주는 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습관성 유산 환자들을 경험을 해봤을 때도 예전에 유산됐었던 주스를 넘긴 다음에 유산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꼭 이때까지는 심리적 안정을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병원에 같이 다니시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도록 하세요. 네, 홍에스더님께서 텐더 러빙 케어도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텐더 러빙 케어에 우리가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주는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많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혈관이 팍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임신 유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호르몬과 또 이제 스트레스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딸기80님께서 만약 혈압 등 기저질환이나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것도 유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있을 때는 이것들이 몸에 자꾸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아주 미세한 혈전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염증성 물질들이 태반에 작용을 해서 태반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꾸 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고혈압은 초기 자연 유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중기 이후에 유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만성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임신 전부터 혈압을 완전히 정상화시키고 혈압약을 임신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드시면서
혈압을 완전히 정상으로 만들어 주어야 처음에 태반이 만들어질 때 이 태반에서 그러니까 엄마의 모체하고 아기하고 연결되는 그런 작은 동맥,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이것들이 뻣뻣하게 만들어지면 임신 중에 혈압이 더 많이 오르게 되고 태반으로 혈액이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서 태반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태아도 성장을 잘 못하게 되고 유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이후에 임신 중기 20주 이후에 혈압이 확 오르면서 임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임신 중독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전에 임신 중독증, 임신성 고혈압을 심하게 앓으셨던 분들 또는 태반 조기 박리와 같은 그런 몇 가지 임신 합병증을 겪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에 처음 3개월이 되기 전에 베이비 아스피린을 반드시 복용을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당뇨병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은요, 당뇨가 되면은 설탕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혈관에. 그런데 처음에 태반을 만들 때, 또 아기의 각종 장기를 만드는 세포들을 만들 때, 이 세포 안에 세포를 만들 때 모두 다 이제 혈관에서 이제 적혈구가 다 들어가서 피가 들어가서 그 세포들의 산소 공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탕에 절여진 적혈구들이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태아의 기형도 많이 생기고 유산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조절되지 않은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갑상선 저하증은 임신 초기에 특히 문제가 되고, 갑상선 항진증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임신 중기 이후에는 또 유산의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들, 루푸스라든지 또는 좀 전신적으로 문제를 좀 같이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이제 질환들은 이것 자체로도 유산의 원인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기저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지연님께서 습관성 유산으로 다음 임신 시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자고 하시는데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드시는 것이 임신 유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잘 권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임신 초에 만약에 피가 많이 비치거나 그럴 때는 아스피린이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는 동시에 또 이제 한번 나기 시작한 피가 또 잘 멎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아스피린을 좀 어떻게 조절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상의해서 임신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공부했었던 항인지질 항체와 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거기에 자기 그 세포막을 공격하는 항체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항인지질 항체라고 해요. 항인지질 항체라고 하는 거는요,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항인지질 항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몸에 만성염증이 생겨서 자꾸 세포가 공격을 받았다든지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혈전 문제는 선천적으로 혈관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혈전을 예방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부족해져서, 그런 가족력이 있어서 내지는 이런 분들은 이것 때문에도 자꾸 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를 묽게 해주는, 피가 잘 돌게 만들어주는, 혈관 안에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피를 잘 녹여주는 그런 헤파린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으면서 임신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파린은 그냥 조금 덩어리가 큰 헤파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분자량 헤파린도 있어요. 좀 더 정제된. 그래서 정제된 헤파린을 요즘은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피 검사도 너무 자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멍이 많이 들거나 출혈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또 이제 혈소판에 항체가 생기거나 이런 부작용들도 좀 적기 때문에 저분자량 헤파린을 배주사로 임신기간 내내 맞아서 임신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스피린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만으로 조금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은 면역글로불린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같이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헤파린과 아스피린만 잘 써도 항인지질 항체가 있는 경우 거의 80-90% 정도 임신 유지를 잘해서 출산할 수가 있으니까 습관성 유산 원인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정주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당뇨가 영향이 있으면 제가 다낭성이라 당뇨약 처방해 주셨었는데 다낭성의 착상도 좀 어려운 거죠? 네, 굉장히 심화 학습에 가까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죠.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습관성 유산이 잘 되나요? 또는 자연 유산이 잘 되나요? 안타깝지만 답은 예스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리 초에 우리가 생리 3일째 보통 검사하는 황체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도 높은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자궁 내막도 배란 전과 배란 후 이게 호르몬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밸런스가 깨져서 착상할 때의 내막 준비가 일반적으로 배란이 그냥 정상적인 분하고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호르몬을 잘 조절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은 당뇨병을 잘 조절을 해서 혈당이 조절이 잘 되면 임신이 잘 되고 유산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요, 자궁이 그러니까 사춘기 때 너무 배란이 잘 안 돼서 자궁이 너무 작아져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임신 유지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잘 살펴보고 임신을 잘 방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주면 난임도 예방이 되고 난임도 치료가 되고 또 임신이 됐을 때도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스펙트럼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성공적인 출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당뇨병은 없지만 배란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당뇨병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당뇨병 검사를 해보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당뇨병이 아직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일반인보다는 좀 더 많으니까 매년 혈당 검사 잘 하고 정상 체중 유지하도록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 문제는 아직 없는데 배란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당뇨병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그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포 면역 이상, 자가 면역 이상 이런 것도 자연 유산,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몸에 자연살해 세포라고 있어요. 자연살해 세포는 그 안에도 이제 세포의 어떤 마커, 세포의 막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분자들에 따라서 자연살해 세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또 T세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포 면역에 관여하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지 않았을 때 또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면역글로불린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는 인트라리피드와 같은 영양제 일종인데 이 자연살해 세포를 일시적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신기한 영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제를 임신 전후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세포 면역을 조절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원인 검사에 따라서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음, 네. 자, 많이 물어보셨는데 내분비 문제와 만성염증 자꾸 반복되는데요. 당뇨병, 혈당의 상승이 높이 있는 경우, 또 콜레스테롤이 혈액 중에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난자가 배란이 될 때 그 난자 자체의 DNA의 어떤 그 완성도를 저해하게 돼요. 그래서 난자 질이 나빠지고 난자의 염색체 이상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아까 염색체 감수 분열에서 이수성은 염색체의 수가 달라져서 유산이 자꾸 되는 거, 그거는 35세 이상에서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되지 않고 당뇨병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또는 굉장히 비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35세가 되지 않았어도 염색체 이상이 난자에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조절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피에 설탕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고 기름이 막 껴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또 우리 몸에서 또 우리 몸에 이런 물질들이 염증을 자꾸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염증이라고 하는 건 세균 감염 됐을 때만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껴 있을 때 염증이 생기니까 이 염증이 태반에 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태반이 염증 없이 잘 생성이 되는 거. 태반이라고 하는 거는 잘 언뜻 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요. 태반은 엄연한 장기예요. 우리의 심장이나 또는 콩팥이나 눈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장기예요. 임신 때만 생기는 큰 장기죠. 덩어리도 굉장히 커요. 이만하거든요. 그 만삭 때는. 그게 다 혈관 덩어리고 영양분이 모체로부터 태아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많은 면역적인 허용도 일어나고 호르몬도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런 기관인데, 그 장기를 만들 때 만드는 환경 자체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체중 감량과 적절한 운동,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상 체중이어야지 좋다고 했잖아요. 적절한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요즘 학회에서 새롭게 많이 의사들에게 이제 지시가 막 내려오고 있어요. 적절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강도가 저강도 내지는 중등도 강도, 그러니까는 아주 심한 강도의 운동은 임신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한 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운동을 하셨을 때 막 숨이 찰 정도의 운동, 이런 운동은 임신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임신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기분 좋게 땀나는 정도의 운동, 좀 빠르게 걷기 운동, 그다음에 너무 심하게는 뛰지 않고 가볍게 뛰는 건 괜찮은데 너무 오래 달리기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거는 좋은데 스피닝 자전거처럼 굉장히 고강도의 자전거 운동, 이런 것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굉장히 심한 어떤 그 유산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좋지 않은 거예요. 금분신님께서 비만과 당뇨는 정말 여러 곳에 문제가 되는군요. 네, 맞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정주희님께서 자가면역 질병 중에 베체트도 유산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체트병이 그렇게 많이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베체트병도 루푸스처럼 자가면역 결체 질환의 하나예요. 베체트병도 유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들은 다 조금씩 관계가 있으니까 베체트병을 잘 조절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가면역성 혈전 질환인 건데, 이거를 일으키는
그 질환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약제를 복용하면 그것도 혈전 예방에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습관성 유산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성 유산 환자들의 기본적으로 가진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찾아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루푸스를 진단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루푸스를 제가 치료는 못하죠. 근본적인 치료는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거고, 저는 임신을 준비하는 그 가임기 기간 동안 같이 산모와 태아를 케어하게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거는 많이 흘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는데 기저질환이 치료가 되지 않은 것이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치료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한증이 좀 있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유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난소 저하라면 오래 걷기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쉬는 게 나을까요? 걷는 거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오래 걷는 거라고 한다면요, 일주일에 한 300분 정도를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한 3, 40분씩 걷는 운동, 1시간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다음에 헬스장에서 운동해도 땀나고 황토방에서 땀내는 거는요, 헬스장에서 운동해서 기분 좋게 땀나는 거는 임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황토방에서 일부러 땀내는 거, 이거는 임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만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좋은 건가요? 네, 탈수가 될 정도로 땀을 내면 임신에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 러브님,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조기 출산 영향이 올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는 당뇨가 조절이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절하시면 돼요.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다음에 이제 자궁의 수술적 교정이에요. 자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는 흔한데요. 자궁에 기형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자궁에 경막이 있는 경우, 선천적으로 자궁의 그 지붕 쪽에 이렇게 막이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궁 내시경으로 수술적 절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경막이 두꺼워서 한 번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이나 3번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교정을 마치신 다음에 임신하시기를 권해요. 제가 최근에도 그러니까는 2차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좀 두꺼운 경막이었는데 2차 수술하기 전에 제가 임신을 좀 피하시라고 했는데 임신이 또 덜컥 되어서 또 안타깝게 한 번 더 유산이 돼서 2차 수술이 좀 더 미뤄지게 됐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충분히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하시면은 얼마든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도록 해요. 그 다음에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종 이런 것도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자연유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자궁 성근종 중에서 자궁 내막 안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폴립처럼 생긴 자궁 성근종도 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습관성 유산 환자 중에서 항상 생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리 때 외출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궁 내시경에 저는 하도 여러 번 유산이 됐으니까 유착 같은 거 있으면 제거를 해주려고 자궁 내시경을 들어갔는데 자궁 성근증이 자궁 내막 안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자궁의 뒷벽이 완전히 그 흙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깎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을 마쳤는데 이분이 다음에 생리량이 완전히 정상이 되신 거예요.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남편분하고 부인께서 같이 오셔서 저기
아기 못 놔도 여한이 없다. 생리 때 이제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외출을 하시면 뒤에 옷이 다 생리로 젖어서 외출을 못 하셨었대요. 근데 그게 없어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셨어도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시험관으로 임신 성공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고 건강한 따님을 잘 낳아 기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자궁 성근증에 대해서는, 이제 조절하는 루프를 넣고, 이제, 지내고 계세요. 정기검진도 받으시면서. 이렇게 자궁에 질병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습관성 유산도 되고 그거를 치료를 했더니 임신도 잘 유지가 되고 그렇지만 그 문제는 아기를 낳았지만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폐경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궁 경관 무력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궁 임신 한 12주 정도 이후에 자궁 경관, 자궁의 목 부분에 해당되는 데가 길이가 막 짧아지면서 막 벌어지는 거여서 통증도 없는데 자궁이 원래 아기 날 때 입구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쑥 아기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걸 자궁 경관 무력증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또 원래 이런 것 때문에 중기 유산이 자꾸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자꾸 유산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소파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궁 경관이 약해져서 후천적으로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성 유산 치료를 성공적으로 해서 12주가 넘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엔 자궁 경관 무력증이 생기지 않는지도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궁 경관 무력증이 진단이 되면 이거는 자궁 입구를 묶는 봉축술, 우리 여러분들이 맥수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수술을 해서 임신을 성공적으로 유지를 하고 아기 날 때 되면 풀르고 아기를 낳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성 자궁 내막 염증이 있을 때도 이것도 자꾸 유산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항생제 치료를 정말 끝까지 잘 하고 그리고 유산균도 잘 먹어야 되고요. 자궁 내막에 염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직 검사로 다 됐는지 치료가 잘 됐는지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해서 꼭 확인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 임신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습관성 유산의 원래 원인도 있지만 습관성 유산이 생겼었기 때문에 생긴 자궁에 후유증이 생긴 거, 자궁의 유착이라든지 자궁 내 잔류태반, 이게 태반 세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생긴 자궁 경관 무력증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찾아서 관찰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김수영님께서 30대 초반이고 약간 쌍각자궁이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셨는데 10주차 태아 심정지로 유산이 되었는데 태아는 정상 발달이었으나 아기집보다 큰 피고임으로 입원하던 차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기를 많이 키웠는데 유산이 돼서 너무 속상하고 몸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일단은 약간 쌍각자궁이라고 하셨는데 쌍각자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MRI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복강경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의 모양이 아예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겨서 자궁이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지만 이게 전부 다 근육층인 경우는 진짜 쌍각자궁이에요. 영어로는 바이코누에이트 유테루스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유산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쌍각자궁하고 많이 헷갈리는 게 경막자궁이거든요. 경막자궁은 나팔관 검사를 했을 때는 똑같이 보여요. 이 안쪽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지붕 부분이 이렇게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밑에 경막은 근육층이 아니라 피가 안 통하는 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김수영님은 약간 쌍각자궁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일단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경막자궁이라고 하면 경막자궁을 수술적으로 교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경막자궁이 아니라 진짜 쌍각자궁이라고 하면 내지는 약간 궁형자궁이라고 해서 이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 라고 한다면 자궁 안에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유산이 됐을 수도 있고, 유산의 결과로 뭔가 원인되는 게 있으면서 피가 나면서 유산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뭐 프로게스테론 같은 거를 좀 써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유산의 원인이 되는 자궁의 구조적 질환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러면 유산되고 난 다음에 내지는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임신까지의 간격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얼마나 쉬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완전히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 완전히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건 아닌 게 35세 이상,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요즘 이제 결혼도 늦게 하시기 때문에 35세 이상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또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 나이 들면 이제 난소 기능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시험관하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오래 피임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다. 근데 데이터가 부족하다. 사실 제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 이쪽이었는데, 제가 가장 따끈따끈한 문헌까지 어제 다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는 아직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직은 없어요. 이제 초기 유산, 처음 3개월 이내에 유산이 됐을 때는요, 그렇게 많이 쉬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보통은 3개월 정도를 권해요. 3개월 정도 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유산이 되면요, 몸이 많은 변화도 가졌잖아요. 그리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좀 쉬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본인이 준비가 됐다면,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됐다면 그냥 바로 임신하시면 돼요. 오히려 6개월 이상 너무 오래 쉬는 거는 앞으로의 임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만삭 출산을 하셨다, 습관성 유산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런 경우에는 35세 이하라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터울을 두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35세 이상이라면은 나이가 드는 것 자체도 임신 유지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임신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중기 유산을 하셨던 경우, 처음 3개월이 아니라 5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유산이 됐었던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유산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임신하시는 거는 자연유산 확률이 좀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역시 35세 이상이나 어떤 난소기능 저하로 좀 급한 문제가, 그러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되겠지만, 기다릴 시간이 있는 분이라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좀 터울을 두고 다시 임신 노력을 하시는 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산, 임신 중독증 또는 제왕절개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왕절개는 자궁에 상처도 있었으니까 터울을 둘 수 있는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 터울을 두면 좋지만, 이것도 연령을 고려해야 되고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습관성 유산과 자연 유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은 좋은 질문 같이 해주시고 같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